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노후의 기준은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병원 가까운 집이면 마음이 놓일 것 같고, 넓은 아파트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조용한 전원주택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수백 명의 어르신을 상담해온 한 노후 전문가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실제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본 사람답게 아주 단호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노후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옆이라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단 4곳이 집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병원 앞 오피스텔로 이사한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옵니다. 도심을 떠나 전원주택의 평화를 꿈꾸며 내려간 분들이 6개월 만에 다시 짐을 싸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에 수천만 원을 주고 입주한 분들까지도 2년 만에 나오곤 합니다. 모두 말합니다. 집은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이 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더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제 삶이 더 힘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병원 옆에서는 매일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떠올렸고, 넓은 집에서는 적막함이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전원주택에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선택이 오히려 노년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계도 냉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배우자 중 1명은 먼저 떠납니다. 남겨진 한 사람은 8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그 10년을 어디서 어떤 환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10년도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요양원 가면 되지. 그냥 여기서 버티다 죽지 뭐. 그러나 이 말들은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는 건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숨 쉬어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은 건강할 때는 받아주지 않고 정작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되면 판단력과 체력이 이미 무너진 뒤입니다. 지금 집에서 그냥 버티겠다는 말도 막연합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무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 평수, 위치만 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이 있느냐, 적당한 크기의 집이냐, 공원이 가깝냐, 동네 병원과 약국이 가까우냐. 이 4곳이 있으면 노후는 편안해지고 없으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노후 20년의 행복과 후회를 정확히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10년 후에 내게도 괜찮은 집인가? 내가 늙었을 때 이 집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고립시킬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강 할머니.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한 여성이 마지막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깨달은 노후의 진짜 기준.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현재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로 이사하기 전까지 강 할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생활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깊었습니다. 작은 기침에도 혹시?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라도 하면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까운 데로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응급 상황에도 바로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언뜻 너무 설득력 있었습니다. 마치 정답처럼 보였고, 홀로 사는 노년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아 병원 바로 앞 15평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만족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남아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빠르고, 작은 공간은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건물이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은 묘한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할머니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날카롭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삐뽀, 삐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누군가의 절박함,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낮에도 밤에도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5번 이상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환자들, 산소호흡기를 단 채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응급실 문 앞에서 울부짖는 가족들까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 모습이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오피스텔 창문 너머의 풍경은 더 이상 안심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이 너무 가까우면 하루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자극 누적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장면과 소리가 정신을 서서히 잠식해 불안과 우울을 높이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15평 원룸은 혼자 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옆이 주방이고, 주방 옆이 곧바로 출입문이었으며, 거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다 보면 숨이 막히는 듯했고, 마치 세상이 문 하나로 끊어진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문을 열어도 언제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네지 않는 공간, 그 침묵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을 도시형 고립 구조라고 부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심리적 외로움이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오는 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다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응급실로 급하게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병원 옆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집은 결국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덮어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전망일 줄 알았던 병원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깊은 한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긴 아니다.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겨우 6개월 만에 집을 팔았지만 매매 차익은커녕 시설비와 수수료 때문에 손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은 불안이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안심된다는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만 가까우면 됩니다. 매일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앞 집이 주지 못한 안정을 찾기 위해 할머니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주택. 나무와 바람과 푸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았던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외로움과 위험이었습니다. 이제 강 할머니의 두 번째 선택이 시작됩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던 날, 강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사이렌 소리도 없고 회색 건물도 없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없는 곳. 대신 시원한 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지나가며 잔잔한 쉼표를 만들어 주었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눈을 뜨면 창밖으로 초록이 보이고 저녁이면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쉬는구나.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새 집은 20평 남짓한 단층 구조였고 작은 마당도 있어 꽃과 텃밭을 가꾸기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남편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하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마치 천천히 닫혀가는 문처럼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며칠 내리더니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하루만 깎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기는 해가 지면 집 안으로 몰려들었고 작은 벌레들은 스며들 틈이 없다는 듯 이곳저곳에 나타났습니다. 밤이 되면 두꺼비 울음이 집을 울렸고 그 소리는 조용해야 할 밤을 더욱 낯설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청소와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는 일은 하루 이틀은 즐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허리는 점점 아파오고 손목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였습니다. 마트까지 차량으로 20분, 병원까지 30분, 약국까지 15분. 버스는 하루에 4번뿐이었고 시간표에 맞추지 못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걸어갈 수 있던 곳들이 이곳에서는 모두 차로 가야만 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려면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했고 이 말은 곧 엄마, 또요? 라는 미안함과 부담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원형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따뜻하지만 인간은 결국 사람과 시설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보다 접근성이 주는 안정이 노년기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하며 바닥에 넘어졌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쳐도 들을 사람도 없고 바로 도와줄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40분.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까? 이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노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할머니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조용한 밤, 푸른 산.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년의 생존 공식이 있습니다. 노년의 적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의 뿌리는 고립이다. 결국 강 할머니는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짐을 싸더라도 노년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이번에는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로 와요. 여긴 진짜 좋아요. 그 한마디가 강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세 번째 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에서는 불안에 잠식되어 살았고 전원주택에서는 고립이라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수천만 원을 잃었고 자신감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언니, 우리 동네로 와요. 여긴 진짜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표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언니, 여긴 다 있어. 사람이 살아갈 때야.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였습니다. 도시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 전원처럼 적막하지도 않은 곳. 그저 사람 사는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친구와 함께 그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복지관이 있었고 3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으며 5분만 걸으면 동네 의원과 약국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넓은 20평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노인들 산책하는 발걸음. 이 모든 일상의 소음들이 할머니를 묘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여기 살아봐. 진짜 좋아. 친구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맞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금의 여지를 남겨둔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괜찮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전원주택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던 하루가 이곳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을 했고 점심이면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요가 수업 소리가 복지관 창문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복지관 근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을까 하는 설렘이 생겼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안부를 확인해 주었고 함께 수업을 듣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에서는 단 하루도 들리지 않던 웃음이 이 동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 나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자극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환경에서 감정과 생각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병원을 보면 불안해지고 매일 자연 속 고립을 보면 외로워지지만 매일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크기도 할머니에게 딱 적당했습니다. 20평의 공간은 좁지도 넓지도 않았고 씨름하듯 청소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게 유지되었고 손님이 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 크기가 딱 좋구나. 할머니는 매일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에서 3분만 걸으면 나오는 작은 공원은 나무가 많고 벤치가 여러 개 있었고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들 틈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몸이 풀리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떤 날은 처음 만난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귤을 나눠주며 자주 봐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날이 많았던 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택시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늘 보던 의사와 약사가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단순한 이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할머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가지,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공원, 그리고 가까운 병원과 약국, 이 모두 있는 삶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노년에게는 기적 같은 구조였습니다. 강 할머니는 3년째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집니다. 허전함 대신 웃음이 있고, 두려움 대신 안정이 있고, 외로움 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년은 집이 아니라 동네가 만드는 거라는 걸. 강 할머니가 깨달은 네 가지 기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실제적 기준이었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사례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노후는 언젠가 생각해봐야지 하며 미루다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괜찮다고 내버려두면 5년만 지나도 몸과 마음은 달라지고 지금 당연하게 느끼던 동네 환경은 갑자기 장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작은 행동들을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복지관 확인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복지관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강 할머니가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복지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 복지관을 입력해보세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다음 주 하루만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식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연령층이 다니는지, 수업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원에게 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만약 거주지 근처에 복지관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규모는 작지만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많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두 번째는 집 크기 점검하기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둘러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30평 이상의 넓은 집은 관리가 힘들고 빈방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반대로 10평 이하의 작은 공간은 숨이 막혀 우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부부가 살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방문해도 불편하지 않으며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당장 이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방이 몇 개인지,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청소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점검해 보세요. 집 크기 하나만 바꿔도 노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집 주변 환경 점검하기, 즉 동네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공원은 가까운지, 벤치는 충분한지, 운동기구는 있는지,
나무는 많은지, 조명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집에서 공원까지 10분 이내면 매우 좋은 동네입니다. 20분 이상 걸린다면 노년의 걷기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가까운 산책 환경이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할머니가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며 친구를 만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가까운 거리 덕분이었습니다. 노년의 몸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에 반응합니다. 멀면 가지 않게 되고 안 가면 몸이 굳고 몸이 굳으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약국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네 번째는 동네 의원과 약국 확인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형 병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년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동네 의원과 약국입니다. 감기, 소화 문제, 관절 통증 같은 사소한 불편은 동네 의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 거리가 멀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의원이 있다면 매일의 작은 불안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다면 큰 안심이 됩니다. 특히 약사와 친해지면 생활의 변화를 말할 수 있고 약사가 작은 조언만 해줘도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강 할머니도 약국에서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가까운 병원이 마음의 안정이고 가까운 약국이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백 명을 상담하며 검증된 기준입니다.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가까운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진 동네는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고 네 가지가 하나도 없는 동네는 노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강 할머니의 3번의 이사는 비싼 집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집, 살기 쉬운 동네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적인 노후 이사기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선택을 후회하거나 성공했던 이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해도 노후의 집은 과거의 나가 아닌 10년 후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단 오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도 무릎 관절은 60대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퇴화합니다. 지금은 차를 몰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어도 70대 중반에는 자연스럽게 운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큰 집이 든든하게 느껴져도 나이 들면 빈방이 주는 적막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동네가 안전하고 편할까? 10년 후에도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복지관이 없는 동네, 공원이 멀리 있는 신축단지, 대형 병원만 가까운 동네는 노년에 오히려 불안과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복지관, 공원, 의원, 약국이 모두 가까운 지역에 산다면 훨씬 탄탄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생활권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집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복지관, 공원, 동네 의원이 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보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질을 높이는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의 20평대 아파트를 우선으로 보세요. 식사, 취미, 운동, 돌봄까지 복지관이 거의 해결해 줍니다. 서울이 부담된다면 중소도시, 세종, 나주, 파주, 원주 같은 곳은 훨씬 경제적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혹은 1층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병원 약국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주민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지 관리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성향이라면 주상복합이나 도심형 신축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반드시 복지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혼자 살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철학자들의 지혜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안거이인 엔주어린이라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사람답게 늙을 수 있다. 노자의 소국과민, 저곡과민은 단순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맹자의 지리불여인화, 딜리부르린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동네도 나를 불러줄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는 결국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내 몸이 편안한 곳에서 행복해집니다. 강 할머니가 그 사실을 찾아내기까지 3번의 이사와 수천만 원의 손해가 필요했지만 여러분은 같은 길을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준을 들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1. 우리 동네 복지관은 어디에 있는가? 기. 지금 집 크기는 적당한가? 3. 집 주변에 공원 산책로가 있는가? 4. 집에서 병원 약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4가지 중 몇 개를 만족하시나요? 만약 4개 모두 만족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2-3개만 만족한다면 천천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단 1개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지켜줄 삶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평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몸 상태로 한 번에 늙어버리는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70세는 그냥 생일 하나 더 먹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이 2갈래로 갈라지는 진짜 갈림길입니다. 한쪽 길로 가면 80, 90까지 살아도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쪽 길로 가면 마찬가지로 80, 90까지는 살지만 침대와 간병인, 병원이 일상이 되는 긴 만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들어설지는 바로 지금 70 전후에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주변을 보면 90세, 95세까지 사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오래 살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숨을 쉬고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남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통계로 보면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여러 해 짧습니다. 서류상으로는 85세, 90세까지 살아도 실제로 내 힘으로 사는 시간은 70대 중반에서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이가 바로 70 전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80이 넘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산책을 하고 강의도 하고 심지어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 반대로 60대 후반부터 퇴직하자마자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과 집, 침대만 오가며 간병에 의존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노년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이후 20년을 통째로 결정한다. 70세는 이상한 나이입니다. 아직 스스로는 나 그렇게 늙지 않았어. 머리도 돌아가고 몸도 움직여. 라고 느끼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고 운전도 하고 글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직 괜찮은데 뭐 나중에 생각하지 하며 가장 중요한 10년을 흘려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없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대요. 콜레스테롤 약 조금 먹고 혈압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의학기술은 분명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수술, 각종 시술들. 이 덕분에 예전 같으면 60대, 70대에 돌아가셨을 분들이 80, 90까지 사는 시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기술과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병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기술이고 후자는 몸과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너무 의존하면서 후자를 스스로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혈당을 낮추는 약은 분명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기준선 아래로 억지로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숫자는 예뻐졌는데 사람은 활력을 잃어갑니다. 식단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기름도 기쁨도 다 빼버린 밥상을 계속 먹다 보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참고 먹는 것이 됩니다. 어느새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숫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오래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결국 살맛을 앗아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대는 바로 이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높은 혈압, 조금 높은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 혈당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욕이 뚝 끊기는 것,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한 번에 늙어버리는 순간의 시작입니다. 저자가 고령진료 현장에서 30년 넘게 지켜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놀랄 만큼 늙지 않는다. 운동이든 공부든 봉사든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뭐 귀찮다, 이제 다 의미 없다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노화는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70세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80, 90 이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85세에 치매와 침대에 묶인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같은 85세에 손주와 함께 산책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노인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인생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70인데 뭘 새삼스럽게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여러분을 죽지 않게는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살만 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무조건 약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조언도 아니고 무리해서 젊은이처럼 살라는 주문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늙지 않기 위해 지금 꼭 바꿔야 할 것들, 그리고 70대를 다시 현역처럼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안내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 나도 아직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한 줄기 생각이 여러분을 긴 간병의 만년이 아니라 자기답게 서 있는 만년으로 이끌어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생각은 굳어지고 관계는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급격한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급격한 노화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이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례 속에는 놀라울 만큼 뚜렷한 경향이 반복됩니다. 같은 70세인데 어떤 분은 숨이 차면서도 매일 3,000보를 걷습니다. 반면 다른 분은 조금만 불편해도 바깥 나가는 걸 미룹니다. 어떤 분은 새 취미를 배우자고 용기 내어 신청합니다. 다른 분은 이 나이에 뭘 이라며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들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분은 80세에도 혼자 지하철 타고 친구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 분은 75세에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지며 외출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의 40%는 생활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유전이 인간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2,225%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걷고, 먹고, 자고, 누구와 이야기하며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느냐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육과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퇴화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말합니다. 근육이 남아있으면 인생도 남아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운동 좀 하라는 이야기겠지. 그건 알지. 아니요. 단순히 운동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70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마음의 의욕. 2. 사람과의 관계. 3. 생활 리듬. 4. 근육과 균형 감각. 뇌 기능, 즉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귀찮다는 말을 입에 붙이는 순간 걷는 횟수가 줄고 외출 빈도가 줄고 대화량이 줄어들고 일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줄어들면 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활발히 살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킵니다. 실제로 MRI를 찍으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 용적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은 뇌를 다시 깨우고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2016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70, 85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그룹과 집에서 혼자 지내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년 뒤 인지 기능이 30% 향상, 두 번째 그룹은 같은 기간 14% 감소. 이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패턴의 차이였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이제 70인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시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70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물러났고 자식은 독립했고 부모는 이미 보내드렸고 남은 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마주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년. 다른 하나는 70부터 다시 피어나는 제2의 전성기.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거창한 목표나 큰 결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에 혼자 살던 한 남성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 하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는 걷는 게 불편해져서 지팡이를 쓰기 시작했고 3년 뒤에는 무릎이 무거워 쉽게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만남이 끊어지면서 기억력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76세에 그는 더 이상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78세에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살던 72세 여성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해졌지만 복지관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일주일에 2번 글쓰기 강좌를 들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75세엔 동네 친구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하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외로워지는 게 아니다. 멈추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지 않은가? 만약 이 질문 앞에서 가슴이 조금 뜨끔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움직이면 뇌는 다시 성장하고 근육은 다시 붙고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분기점입니다. 그 문턱에서 다시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미끄러질 것인지 그 선택권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인간답게 70대를 살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생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리듬으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가 늙음의 속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The very real
Living Mechanics of Aging, 그 구조를 해부하듯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괜찮아. 아니요. 건강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구조가 버티고 있어서 괜찮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던 역할, 가족 안에서의 책임, 사회적 관계, 반복되는 일정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세를 전후해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은퇴로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는 크게 줄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일상의 일정도 흐트러집니다. 몸이나 뇌가 갑자기 늙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가 먼저 붕괴되면서 그 영향이 몸과 마음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4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1,8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질병 상태보다 생활 구조를 더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질병이 아니라 생활 구조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칙적 일정이 있는 사람은 5년 후 독립적 생활 유지 가능성이 83%, 일정이 불규칙한 사람은 단 29%, 매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 7%,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대화하는 사람은 28%, 외출을 주 4회 이상 하는 사람은 5년 뒤 치매 위험 70% 감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혼자 살아도 문제가 아니다. 고립이 문제이고 고립은 생활 구조 붕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제 노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서울에서 73세로 혼자 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집이 조용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곧 고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열흘씩 이어졌습니다. 장보러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 배달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문제 없음.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삶이 아픕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 하나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의욕 상실, 활동 감소, 근육 감소, 낙상 증가, 외출 두려움, 관계 단절, 우울, 인지 저하, 급격한 노화. 하지만 반대로 구조만 다시 세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71세에 혼자가 된 한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사람 3명에게 인사하겠다. 아주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이 행동이 그의 구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하고 서예반을 듣고 주 2회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욕이 돌아왔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혈압과 혈당도 스스로 조절될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의사였던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구조로 지킨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구조일까요? 단순합니다. 1. 매일 나갈 이유가 있는 곳. D. 말을 섞을 사람이 있는 곳. 3. 내가 없어지면 허전해하는 사람이 있는 곳. 이 3가지가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대부분의 노년층이 간과합니다. 나는 자식과 살 거야.
하지만 며느리 사위의 시선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실버타운 갈 거야. 안전하지만 선택권과 자율성이 사라지며 삶의 활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나는 지금 집에서 그냥 살다 갈래. 문제는 그 그냥이 곧 고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떤 구조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말을 섞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약 일주일 동안 잠적해도 걱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 질문에 선뜻 있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70세 이후의 삶은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하루 만에 꺼지지만 구조는 10년을 지탱합니다. 의지는 여러분을 움직이지만 구조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70세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동시에 가장 효과가 좋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 근육 회복력, 사회적 적응력, all of these는 70대까지 유지되지만 80대부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조를 바꾸면 80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 두면 80대에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가장 효과가 높았던 70대 구조 재건 5단계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한 분들은 80세, 90세에도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며 늙지 않는 노년을 살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의료심리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자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70세든 75세든 혹은 이미 80세에 가까워졌든 상관없습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면 인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공식은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름하여 70대 구조 재건 5단계 모델기입니다. 이 모델을 실천한 분들은 10년 뒤에도 기적처럼 활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 5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화가 순식간에 가속됩니다. 이제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되고 하루의 질이 쌓여 그 사람의 노년을 만들게 됩니다. 70대에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뒤죽박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네. 좀 더 자자. 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느긋하게. 이렇게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체시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생체시계의 붕괴는 곧 기억력, 저하, 우울감, 상승, 심혈관계, 불규칙성, 식욕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받고 간단한 루틴을 만들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단 7일만 실천해도 수면 깊이가 달라지고 3주만 지속하면 혈압 혈당이 안정되며 6주가 되면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아침은 노년의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풀리는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매일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70세 이후의 가장 위험한 말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뇌는 아주 오해하기 쉬운 신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 불필요한 기능부터 줄입니다. 의욕, 식욕, 감정, 균형 감각. 특히 균형 감각은 1년 안에 30%나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낙상으로 이어져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고관절 골절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특별히 볼 일이 없어도 외출 습관을 만들면 뇌는 다시 활동 모드를 켭니다. 매일 2030분만 걸어도 해마, 기억 담당 부위의 위축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공원, 복지관, 시장, 동네 카페, 목적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집안의 고립은 몸을 병들게 하고 세상과의 연결은 삶을 기적처럼 회복시킵니다. 셋째, 말을 나눌 사람을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뇌가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말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인간의 언어 기능은 뇌의 가장 넓은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면 뇌는 즉시 위축됩니다. 실제로 2020년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조사했는데 하루 대화량이 300단어 이하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3배 증가, 하루 1,000단어 이상 말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37%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깊은 대화가 아닙니다. 동네 슈퍼에서 가격을 묻는 말, 공원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건네는 말, 복지관에서 강사에게 인사하는 말. 이런 짧은 대화의 조각들이 뇌를 살립니다. 말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고 외출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다시 마음의 의욕을 깨우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살아납니다. 넷째, 주 2회 3회 가벼운 활동을 일정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헬스장이나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 라인댄스, 서예, 글쓰기, 컴퓨터 교육, 배드민턴, 복지관 체조, 취미 동아리. 중요한 것은 몸과 뇌가 동시에 작동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노년의 뇌를 가장 강력하게 젊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2018년 하버드 연구는 신체 활동 플러스 사회 활동을 동시에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8년 후 치매 위험이 무려 89%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혼자서 하는 운동은 50점,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활동은 100점짜리 백신입니다. 여러분이 70대에 반드시 잡아야 할 건 근육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활동이 근육을 지키고 근육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작은 책임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로 될 때 가장 힘을 냅니다. 그래서 책임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독서 모임에 출석, 복지관 서예반의 준비물 챙기기, 매주 수요일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작은 텃밭 가꾸기, 반찬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기. 이 작은 책임들은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신호가 됩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역할이 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뇌는 활력을 회복하고 면역계는 안정되고 우울증 위험은 반 이상 줄어듭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역할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단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을 분석해 추출해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5단계는 동네 복지관 근처, 공원 근처, 그리고 자녀와 10분 거리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환경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삶의 구조가 나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구조인가? 살려주는 구조인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70대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재건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구조를 다시 세우면 80대, 90대에도 내 두 발로 서서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장소, 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 공원 옆 저층 아파트, 그리고 자녀와 걸어서 10분 거리, 가외,
가장 강력한 노년 생존 구조인지 실제 사례와 심리 철학적 근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노년 전문가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세 가지 장소, 즉 복지관, 도보, 10분 거리 소형 아파트, 공원 옆 2에서 3층 저층 아파트, 자녀와 걸어서 10분 거리, 이 세 환경이 왜 노년 생존의 3대 구조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심리학, 의학, 사회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10분 거리 소형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좁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공간은 넓을수록 외로움도 커집니다. 큰 집은 유지 관리가 어렵고 빈방이 많아질수록 고독감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15와 20평대 소형 아파트는 혼자 살기 딱 맞는 크기입니다. 움직임이 적당하고 관리가 쉽고 청소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지관과의 거리입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노년의 사회 회복실입니다. 여기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64% 감소, 일 평균 1000보 이상 증가, 인지기능 저하 속도 40% 완화, 낙상 위험 절반으로 감소. 이 효과들은 약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지관은 여러분을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사람과 연결하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게 합니다. 즉, 노년의 4가지 생명줄, 활동, 관계, 리듬, 자존감을 한 번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거리가 10분이라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버스를 타야 하거나 차를 몰아야 하거나 경사가 있거나 20분 이상 걸린다면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분 거리는 다릅니다. 비가 와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걷는데 부담 없는 거리입니다. 이 10분은 여러분의 10년을 바꿉니다. 다음은 공원 옆 2에서 3층 저층 아파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10년 전부터 공원을 약이 없는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공원 접근성이 높은 노인은 사망률이 실리 제20%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 34% 감소, 우울감 48% 감소, 하루 걷기 시간이 최소 35분 증가, 즉 공원은 걷게 만들고 걷기는 뇌를 살립니다. 여기서 왜 2세 3층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마지막 허용 층수가 바로 2에 3층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움직이기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계단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5다 7층에 사는 분 중 절반 가까이가 어느 순간 계단을 포기하고 그 다음은 외출을 포기합니다. 외출을 포기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뇌가 급격히 죽어갑니다. 반대로 2세 3층은 매일 자연스럽게 운동을 만들어줍니다. 계단 2층만 오르내려도 하루 30분 걷기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단은 노년의 최고의 무료 헬스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가까우면 좋지, 같이 살면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노년의 심리 구조는 여리면서도 복잡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거리 조절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상처가 쌓입니다. 너무 멀면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고립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가 바로 걸어서 10분입니다. 너무 가깝지 않아 서로 부담이 없고 너무 멀지 않아 응급시 즉시 도울 수 있는 거리. 일본에서는 이를 고슴도치 거리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찌르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이 말이 노년에게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독립성을 주면서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손주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 일요일에 자연스럽게 같이 밥 먹기 좋고, 몸이 안 좋은 날 전화를 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갈등, 세대 차이, 생활 방식 차이, 이 모든 것이 노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독립된 삶을 유지하되 가까이 사는 이 구조는 관계의 최적 온도를 유지합니다.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거리. 이 거리에서 노년의 마음은 가장 안정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장소는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노년의 생리학, 심리학, 사회적 행동 연구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즉, 이 세 환경은 외출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책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고, 하루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환경을 실제로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환경, 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 공원 옆 저층 아파트, 자녀와 걸어서 10분 거리를 실제로 선택한 사람들이 5년, 10년 뒤 어떻게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바꾸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결심을 현실로 옮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진료하며 지켜본 3명의 노년 환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외곽에서 복지관 도보 7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한 69세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굳이 이 나이에 이사를 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이 너무 가까워 부담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분은 이사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8시 요가 수업을 들으며 규칙적인 아침 리듬을 다시 잡았고,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새로운 친구 6명이 생겼습니다. 운영진이 추천해준 글쓰기 교실에 참여하며 잊었던 성취감과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79세인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며 나는 여기 와서 늙지 않는 법을 다시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케이스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사람 활동 리듬 3박자를 회복시키는 최강의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 옆 3층 아파트로 자리를 옮긴 72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걷기를 거의 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입구가 문 앞에서 1분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볼까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걷기, 10분 걷기, 20분 걷기로 이어지면서 그의 몸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아지고 약 3kg의 지방이 줄고 혈압이 정상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원이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노년의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사실. 이 케이스는 그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걸어서 9분 거리로 이사한 75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원래 자녀와 동거하며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소한 생활 방식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같이 살지 말고 가까이 살라는 조언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1년 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매일 상처받았어요. 근데 가까이 사니까 서로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이 독립된 거리 덕분에 그녀는 일상을 되찾았고 자녀는 부담 없이 부모를 돌볼 수 있게 되고 손주들과도 더 따뜻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케이스가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가장 깊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새 삶을 만든 결정적 요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환경을 바꿨다는 것. 환경이 바뀌자 그 환경이 그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세 문장입니다. 1. 노년은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산다. 2. 구조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 3.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바꾸면 10년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10년을 살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 있는 노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침대와 간병, 고립 속에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10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3단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를 경험한 단계입니다. 첫째, 복지관 지도 검색하기. 인터넷에서 내 동네 복지관을 검색해 지금 당장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해보세요. 내일 가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다니면 그곳이 여러분의 제2의 집이 됩니다. 둘째, 공원 접근성 체크하기. 지금 사는 집이든 이사할 집이든 공원이 가까운지 꼭 확인하세요. 공원까지의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걸을 수 있는가입니다. 2세 3층 저층 아파트인지도 확인하세요. 이 작은 조건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10년 더 지켜줍니다. 셋째, 자녀와 적당한 거리 협의하기. 동거는 갈등을, 지나친 거리는 고립을 만듭니다. 이제는 거리를 조절할 때입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살지는 말고 가까이 살자. 이 한 문장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립니다. 여러분, 노년의 집은 크기나 인테리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온기를 채워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온기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기억을 살립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평온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받고 싶습니다. 오늘 제시한 3가지 실천 중 어떤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1번, 2번, 3번 중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이 채널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과연 100세 시대는 축복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는 숙제일까? 숫자로만 보면 80, 90, 100세까지 산다는 건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던 황금빛 노년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살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박 할머니의 하루는 아침부터 한숨으로 시작해 밤까지 한숨으로 끝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는 벌써 10수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TV라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자막을 읽기 위해 화면에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리모컨을 들 힘조차 없어 채널을 바꾸다가 손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구나 하는 씁쓸함이 마음 한구석을 찌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사 도움을 받아 단골 설렁탕 집에서 따끈한 국물을 한 숟갈 떠넣으면 아, 살 것 같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혀가 무뎌져 소금을 넣어도 후추를 팍팍 쳐도 그 맛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맹물인지 소금물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반찬 하나에도 이 집은 손맛이 참 좋아 라며 감탄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방안을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겨우 소파 틈이나 싱크대 옆에서 찾아낼 때면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놔뒀지? 하면서도 금세 방금 있었던 일조차 떠올리기 어려워 스스로가 믿기지 않습니다. 몸도, 감각도, 기억도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느낌. 박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은 이와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시간이 나면 보고 싶었던 책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과일 깎아주며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 차는 모습.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도 된다는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여유로운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많은 노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긴 수명은 오히려 짐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나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미래의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50대, 60대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특별히 위기감 없이 살아갑니다. 회사 다니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운동도 하고 그때 여행도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습니다. 70세를 기점으로 근육이 뚝 떨어지듯 줄어들고 무릎과 허리는 기름이 빠진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애써 떠올리지 않으면 이름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눈과 귀는 세상의 소리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며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80세를 넘기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걸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듭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여전히 멋있게 들리는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에게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라는 절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입니다. 그냥 숨을 쉬며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스스로 걷고 씻고 먹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70대에도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60대 중반에 이미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생각을 따라줄 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80대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삶인지, 아니면 느리지만 네 발로 걸어나가 해를 쬐고 커피 한 잔을 스스로 따라 마실 수 있는 삶인지, 그리고 그 답을 정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는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늦지 않아야 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 둘째, 아직 50대, 60대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뇌를 조금 더 자극하고, 돈과 시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80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경고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 걱정에 매이지 않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이 드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5가지 큰 원칙을 통해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는 가장 젊은 날 위에 서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씻고 밥을 먹고 결정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충격적이게도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남성의 건강 수명은 65.6세입니다. 여성은 67.2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약 20년, 여자는 약 23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만 건강이 언제까지 내 편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70세를 넘기면 근육량은 10년 단위로 급격히 떨어지고 평생 함께 써온 관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청력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놓치게 만들고 시력은 글자 하나를 읽는데도 집중해야 할 정도로 흐려집니다. 무엇보다 무섭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뇌 기능의 쇠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 세상과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노화입니다. 실제로 그의 관찰에 따르면 60대 후반까지는 대체로 잘 버티지만 75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가듯 체력과 생활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즐기던 분들도 75세 전후로 대부분 체력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게 되고 등산을 좋아하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무릎이 떨려 멈춰 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를 의료진들은 급격한 기울기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속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50대, 60대에는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가면 회복이 아니라 유지가 목표가 되고 유지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것은 의학이 해주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과 건강 수명이 벌어질수록 남은 삶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은 앞으로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더 오래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앉아서만 하는 일상.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박씨 할머니가 보여준 현실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를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60대 때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난 유전적으로 오래 사니까 괜찮아. 70대쯤 되면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화는 갑자기 오고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숫자뿐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80세, 90세를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불편하고 무서울수록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면 건강 수명은 분명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80대와 90대는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책임도 그 보상도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왜 70세 이후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노화는 절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몸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조금씩 금이 가던 유리가 특정 순간에 쨍 하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또한 그렇게 무너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70세 전후는 인생의 두 번째 고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몸은 눈에 띄는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감소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지고 단 길 2년만 운동을 쉬어도 노인의 체력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은 40년, 50년 사용해온 기계처럼 마모가 진행되어 통증이 찾아오고 뼈 밀도는 줄어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 속도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심하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 기능 전체가 연쇄적으로 약해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근육량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쉽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이 쉽게 붙으며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도 악화됩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노년기에는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겨 갑자기 계단이 무섭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조금 걸어도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뇌 기능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둔화가 아주 서서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잊어버린다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익숙한 지도를 보고도 길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뇌세포가 줄어들고 신경회로가 약해지는 자연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근육이 감소하면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몇 년만 이어져도 사람은 급격하게 노쇠해버립니다. 어느 7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50대인데 내 몸은 이미 90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75세에도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8세부터 벌써 몸이 무겁고 피곤해 일상생활조차 버겁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체질? 유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의 7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을 때 먹던 음식이, 젊을 때 하던 운동량이, 젊을 때의 스트레스 관리 방식이, 젊을 때의 수면 습관이, 젊을 때의 활동량이 그대로 70대, 80대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의 30대, 40대, 50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택배 엘리베이터 중심의 생활, 만성 스트레스, 잠 부족, 스마트폰 과사용. 이 모든 요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급격한 노화를 막고 80세 이후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늦출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뇌를 자극하는 것, 음식을 관리하는 것, 수면을 정돈하는 것,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 특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초기능 유지 그 자체입니다. 걷기 30분은 그냥 산책이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기능을 유지하는 뇌 운동입니다. 식습관 관리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모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80대가 됩니다. 80대의 모습은 미래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반복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80세 이후에도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노년기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노년에 살아갈 공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주거 환경이 건강, 감정, 활동성, 인간관계까지 모두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남은 10년, 20년이 불행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면 그 시기가 평생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고 채소를 직접 키우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로망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여성분은 부모님 두 분 모두 90세 가까운 연세인데 원래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있어서 매일 적당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병이 생기면서 병원 접근성이 중요해졌고 결국 형제들이 상의해 도시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렸습니다. 병원은 가까워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처럼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주변은 차 소리에 복잡하고 걸어 다녀도 편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되었고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짧은 몇 주 동안 벌어진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자녀들은 다시 전원주택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년에 선택하는 주거지는 그 사람의 성향과 생활 패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은 평생의 안식처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최적의 주거 환경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시골 생활이 적성에 맞고 어떤 분은 도심 속 접근성이 삶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해서 TV에 나온 집이 멋있다고 해서 덜컥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면 그 공간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고 건강한가? 이 질문을 기준으로 노년기 주거 선택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과 어울리는 생활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 가까운 도시형 주거지, 지하철과 시장이 가까운 아파트가 훨씬 적합합니다. 반면 내향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이 편한 분들은 시골이나 교외 주택형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접근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인가?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골 생활이 오히려 건강 유지에 더 좋습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시골에 내려가면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건강이 나빠집니다. 셋째, 건강 문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 문제 등 병원 출입이 잦으면 반드시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년기에는 관계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최소한 한 명 이상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이웃이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안전성은 충분한가?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실내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욕실, 안전 손잡이, 엘리베이터, 응급시, 바로 연락 가능한 시스템 등은 필수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주거지는 여러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감정이 예민해지고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은 단순한 고민일지 몰라도 10년 후에는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의 건강, 행복, 생존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공간이 곧 여러분의 80대 모습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스스로를 젊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노년기를 가장 밝게, 가장 강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자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희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2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방향입니다. 나는 늙었다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의 신체는 실제로 더 빨리 늙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팀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신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다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되고 근육량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말투와 생각이 몸의 속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존재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체가 바뀌고 신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가 멀쩡하겠어. 늙으면 그냥 시들어가는 거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이런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70세의 뇌는 70세 같지 않고 90세의 뇌처럼 급격히 꺼져버립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6개월이면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고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활기 넘치는 분들과 항상 누워 지내는 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노인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뇌는 실제로 더 젊게 유지된다. 건강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늙기 시작한다. 하지만 젊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만약 65세에 나도 뭔가 배워볼까? 이제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뇌가 새 뉴런을 만들고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65세에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끊고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즉, 노화를 막는 첫 번째 비밀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날 중 가장 젊은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다 들었지 뭐.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이보다 젊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다. 오늘이 가장 빠르다. 오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이 한마디만 바뀌어도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삶의 속도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70대가 되면 잃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얻은 것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잃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젊은이들이 절대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살아온 경험, 사람을 보는 눈, 마음의 여유, 실수에 대한 내성, 감정의 절제력, 삶을 바라보는 깊은 지혜.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가질 수 있는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진 귀중한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갖고 싶어도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나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노화를 인정하는 순간 노화는 멈춘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화를 막으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오히려 더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안정되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은 실제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늙었어도 마음이 젊으면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나이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남은 삶의 질은 10배, 100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칙을 실제 노년기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고 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오래 사느냐 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5가지 원칙, 배움, 자금 관리, 슬로우 에이징, 주거 선택, 그리고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합니다. 그 결론은 바로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날 중 오늘이 가장 젊다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80세의 삶은 미리 준비한 60대, 70대가 만든다.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80세에도 90세에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선택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없다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몸은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말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50대와 60대의 습관이 80대의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꾼다.
노년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일 3가지 감사 쓰기, 하루 10분 스트레칭,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노년을 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약해지고 관절은 소모되지만 여러분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갖지 못했던 지혜, 관찰력, 사람을 보는 힘, 삶의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결코 무너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80세에 전시회를 열었고, 어떤 분은 70세에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해 78세에 스페인을 여행했습니다. 어떤 분은 65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해 85세에도 여전히 무대에 섭니다. 이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를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조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용기,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 만들기, 본인 성향에 맞는 안전한 주거 선택,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 5가지는 당신을 80세, 90세에도 당당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은 단지 나이만 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삶을 통과해온 사람이고,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에게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남은 인생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기고, 배우고, 움직이고, 웃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